물 500cc, 그러니까 작은 생수병 하나 정도 있죠. 거기에 소금 약 3g, 차숟가락으로 한 반 스푼, 그 정도 넣은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0.9%로 굳이 안 마셔도 우리 몸은 괜찮은 건가요? 체액 농도랑 다르면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즉 0.5%로 마시든 0.6%로 마시든 몸이 알아서 필요한 만큼 흡수하고 또 조절해서 0.9%를 맞춘다는 거죠. 그러니 굳이 마시기 힘든 0.9% 농도를 고집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럼 농도는 그냥 내 입맛에 맞추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자신의 입맛에 간이 맞다고 느껴지는 마시기 편한 농도를 찾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의해야 하는 분들,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죠? 네, 이 부분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소금물 섭취가 많은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요즘 건강 이야기에서 소금물 마시기, 이거 정말 뜨거운 주제 같아요. 어떤 전문가는 이거 생명 유지의 필수다, 이렇게 강조하시고, 네, 그렇죠. 또 다른 쪽에서는 과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좀 정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자료를 딱 붙잡고 소금물을 제대로 마시는 법, 여기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어떤 소금을 써야 하는지부터 뭐 농도, 양, 온도, 그리고 누가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낼 테니 네, 집중해 주세요. 바로 시작하죠. 네. 첫 번째 궁금증은 역시 이거겠죠. 소금 종류요. 마트에만 가도 뭐 천일염, 꽃소금, 맛소금, 그리고 죽염, 히말라야 핑크솔트.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네, 정말 종류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기 쉽죠. 근데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 이걸 기본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천일염이요? 그냥 짠맛 성분 말고 다른 게 중요하다. 네, 맞아요. 우리가 보통 소금하면 그냥 나트륨, Na하고 염소 Cl만 떠올리기 쉬운데 제대로 된 천일염에는요.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몸의 생화학 반응에 꼭 필요한 그런 수십 종의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거든요. 와, 수십 종이나요? 네. 사실 건강을 위해 소금물을 마신다는 건 단순히 염화나트륨 보충, 이걸 넘어서 이 귀한 미네랄까지 같이 섭취하려는 목적이 아주 크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흔히 쓰는 그 하얗고 입자 고운 소금 있잖아요. 정제염. 그건 어떤가요? 요리할 때 많이 쓰는데. 정제염. 말씀하신 대로 입자 곱고 깨끗해 보이죠? 근데 제조 과정에서 천일염 속에 있던 그 좋은 미네랄들이 대부분 제거돼요. 거의 뭐 순수한 염화나트륨, NaCl만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네랄이 거의 없는 거네요. 네. 그래서 요리 용도로는 뭐 쓰일지 몰라도 미네랄 섭취라는 건강상의 목적으로 소금물을 마실 때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럼 대안은요? 반면에 천일염을 원료로 해서요. 불순물은 제거하고 미네랄은 보존하는 방식으로 가공한 것들, 이런 것들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가공 과정이 중요하군요. 네. 천일염을 한 800도, 그 정도 고온에서 구워서 간수나 중금속 같은 불순물은 날려버리고 미네랄은 남기는 방식을 쓴다고 하죠. 여기에 뭐 풍미를 위해서 약초, 효소 같은 걸 첨가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브랜드나 뭐 가격 이런 거보다도 천일염을 기반으로 했냐, 그리고 미네랄은 지키고 불순물은 없앴냐, 이게 기준이 되는 거군요. 꼭 비싼 소금만 고집할 필요는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중요한 건 천일염 베이스냐, 그리고 얼마나 깨끗하게 처리되었느냐 하는 거죠. 가공 방식에 따라 가격 차이가 꽤 나는데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효과는 유지하면서 가격 부담은 줄인 뭐 구운 소금 같은 형태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고요. 결국 당신의 기준과 예산에 맞춰서 미네랄이 살아있는 깨끗한 천일염 기반 소금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소금 선택 기준은 이제 명확해졌네요. 그럼 이제 가장 좀 논란이 많은 부분 중 하나죠. 농도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몸 체액 염도가 0.9%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금물도 0.9%로 맞춰 마셔야 제대로 효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자료의 전문가는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그 0.9% 이야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점이죠. 병원에서 맞는 링거액,
그게 바로 생리식염수 0.9% 농도거든요. 근데 이걸 실제로 마셔보면 생각보다 훨씬 짜요. 린거액을 마신다. 상상만 해도 좀 짜릿한데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의사가 직접 환자들한테 0.9% 소금물을 줘봤더니 대부분 너무 짜서 마시기 힘들어했다 이런 경험담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또 마셨을 때 간이 적당하다 이렇게 느끼는 농도는 그보다 낮아요. 약 0.5%에서 0.6% 사이입니다. 0.5에서 0.6%요? 그게 어느 정도죠?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물 500cc, 그러니까 작은 생수병 하나 정도 있죠. 거기에 소금 약 3g, 찻숟가락으로 한 반 스푼, 그 정도 넣은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0.9%로 굳이 안 마셔도 우리 몸은 괜찮은 건가요? 체액 농도랑 다르면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몸은 정말 놀라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금물의 농도가 뭐 어떻든 간에요. 내부 체액, 그러니까 간질액의 농도를 항상 0.9%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능력, 항상성이라고 하죠. 이게 있어요. 항상성이요. 네, 즉 0.5%로 마시든 0.6%로 마시든 몸이 알아서 필요한 만큼 흡수하고 또 조절해서 0.9%를 맞춘다는 거죠. 그러니 굳이 마시기 힘든 0.9% 농도를 고집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와, 신기하네요. 그럼 농도는 그냥 내 입맛에 맞추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자신의 입맛에 간이 맞다고 느껴지는 마시기 편한 농도를 찾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입맛이 기준이 된다는 게 되게 흥미로운데요. 단순히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도 너무 짜거나 싱거우면 몸에서 좀 거부감 느끼잖아요. 소금물도 마찬가지로 내 몸이 받아들이기 좋은 적정 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하긴 그러네요. 소금물 마신다고 하면서 거의 맹물처럼 마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싱겁게요. 예를 들어 뭐 0.1%나 0.2% 정도로 마시면 사실상 맹물을 많이 마시는 거랑 비슷해져요. 맹물이랑 비슷해진다. 네. 그러면 우리 몸은 체액 농도를 0.9%로 유지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들어온 수분을 그냥 희석시키지 않고 소변으로 빨리 내보내버리려고 하죠. 건강 생각해서 소금물 마셨는데 너무 싱겁게 마셨더니 효과는 없고 소변만 너무 자주 봐서 불편했다는 거죠. 효과는 없고 화장실만 자주 가게 되는 거네요. 네, 이제 농도에 대한 감이 확실히 잡힙니다. 0.5, 0.6%. 내 입에 적당히 간간하다 싶은 정도면 되는군요. 그럼 이렇게 잘 맞춘 소금물, 하루에 총 얼마만큼 마시는 게 적절할까요? 양도 중요하잖아요. 양에 대한 질문도 필수죠. 우리 몸은 가만히 있어도 호흡하고 땀 흘리고 대소변 보고 이걸 통해서 계속 수분을 잃어버리거든요. 이걸 보충해주기 위해서 식사 외에 추가로 필요한 물의 양을 보통 체중 1kg당 약 33cc 정도로 계산합니다. 1kg당 33cc요. 그럼 대략 계산해보면 보통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한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그 정도 마셔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그 정도가 이제 이론적인 권장량이죠. 하지만 평소에 물을 잘 안 드시던 분이 갑자기 오늘부터 2리터 이렇게 목표를 잡으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조언하죠. 예를 들어서 오전에 500cc, 오후에 500cc 이렇게 하루 총 1리터 정도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는 걸 보면서 점차 늘려가는 방식. 이게 좀 현실적입니다. 꾸준히 마시다 보면 몸이 좀 더 원하게 되나요? 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우리 뇌에는 갈증 중추라는 센서가 있어요. 그런데 만성적으로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이 센서가 좀 둔감해져요. 그래서 실제로는 몸에 물이 부족한데도 갈증 신호를 잘 보내지 않게 되는 거죠. 센서가 무뎌지는군요. 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에게 이런 경향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서 탈수 상태인데도 목마름을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물을 더 챙겨 드셔야 한다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의식적으로 소금물을 꾸준히 마시기 시작하면 마치 잠자고 있던 센서가 다시 깨어나듯이 둔감해졌던 갈증 중추가 다시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몸에서 수분이 필요하면 예전보다 더 확실하게 야, 물 마셔 이런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오, 그럼 자연스럽게 마시는 양이 늘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억지로 마시는 게 아니라 몸이 원해서 마시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마시는 방식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나눠 마시는 게 좋다고들 하잖아요. 정확합니다. 조금씩 자주 나눠 마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보통 우리가 목 마를 게 물을 찾게 되는데 사실 목 마름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몸이 어느 정도 탈수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라고 해요. 이미 늦었다는 신호군요. 그렇죠. 약간 그런 셈이죠. 따라서 이상적인 것은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미리 예방적으로 수분을 보충해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조금씩 자주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간격으로 얼만큼씩 마시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오전에 500cc를 마시기로 했다면 이걸 한 번에 벌컥벌컥 다 마시는 것보다는 뭐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서너 번에 나눠 마시는 거죠. 네네. 마실 때는 홀짝거리기보다는 의식적으로 꿀꺽꿀꺽 몇 모금 삼키면 한 번에 약 100cc 정도는 마실 수 있다고 해요. 중요한 건 꾸준히 시간 간격을 두고 몸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그 리듬입니다. 알겠습니다. 온도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왕 마시는 거 차갑게 마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 따뜻하게 마시는 게 좋을지 자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네, 특히 젊은 분들은 갈증 날 때 막 얼음물처럼 차가운 걸 선호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뭐 가끔 시원하게 마시는 게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 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조금 달라요. 몸 입장에서요? 네, 인간은 체온을 약 36.5도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항온 동물이잖아요. 근데 차가운 물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이 물을 체온까지 데우기 위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써야 해요. 아, 입안은 잠시 시원할지 몰라도 몸 전체적으로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셈이네요. 그렇죠. 잠깐의 시원함을 위해서 몸 안 내부적으로 일을 더 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자료에서도 권장하듯이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몸의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돼서 더 이롭습니다. 아, 혈액순환에도요? 네, 의외로 따뜻한 물이 목 넘김도 좋고 속이 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럼 한여름 무더위에도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좋을까요? 좀 힘들 것 같은데. 아, 너무 더워서 따뜻한 물이 정 힘들다면 최소한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찬물보다는 상온의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온의 물이요? 네, 정리하자면 내 몸에 맞는 농도의 소금물을 따뜻하게 또는 최소 상온으로 시간 간격을 두고 자주 한 번에 100cc 정도씩 꿀꺽꿀꺽 마시는 습관. 이것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그 소금물 특유의 맛 때문에 좀 마시기 힘들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팁 같은 건 없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몸에 좋아도 절대 마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다고 강조하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아, 좋은 지적입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좋아도 실천이 어려우면 소용없으니까요. 소금물 맛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면 억지로 참기보다는 레몬 조각을 띄우거나 레몬즙을 살짝 첨가해서 좀 상큼함을 더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 레몬이요. 네. 아니면 구수한 메밀차나 뭐 좋아하는 다른 차 있잖아요. 그런 걸 우려낸 물에 소금을 타서 마시는 것도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뭘 첨가하더라도 소금 농도는 앞서 말한 간이 맞는 0.5에서 0.6% 수준을 유지하는 겁니다. 맛을 좀 더 즐겁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군요. 그런데 정말 주의해야 하는 분들,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죠? 네, 이 부분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소금물 섭취가 많은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강조하는 경우는 심각한 수준의 심부전, 그러니까 콩팥 기능 저하죠. 그리고 간경화, 간 기능 저하, 또 심부전, 심장 기능 저하 이런 환자분들입니다. 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심각한 수준의 심부전, 간경화, 심부전 환자분들. 왜 이분들은 특히 위험한 건가요?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신장, 간, 심장, 이 장기들이 우리 몸에서 수분하고 염분, 즉 나트륨 균형을 조절하는 핵심 장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기들의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몸 스스로 이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어요. 아,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군요. 네, 이때 의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염분과 수분 섭취량을 늘리면 몸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부담을 받게 돼요. 그래서 뭐 부종이 심해지거나 혈압이 급상승하는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런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은 누가 소금물 마시고 좋아졌더라 이런 이야기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해서 개별적인 지침에 따라 수분과 염분 섭취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경고네요. 무턱대고 따라하기 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고 또 특정 질환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은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꼭이요. 자, 소금물 섭취에 대한 핵심적인 궁금증들을 쭉 풀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 기반의 소금을 골라서 너무 짜지 않게 내 입에 간이 맞다 싶은 0.5에서 0.6% 농도로 하루 총 1.5에서 2리터를 목표로 하되 시작은 1리터 정도로 조금씩 자주 가급적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좋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맛이 힘들다면 레몬이나 차를 활용하는 팁도 있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각한 심부전, 간경화, 신부전 등 특정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소금과 그 안의 미네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잖아요. 자료에서도 언급하듯 비싼 보충제를 찾기 전에 우리 식탁의 기본인 소금부터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지혜, 이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음식의 간을 통해서 그리고 또 물을 마실 때 조금만 신경 써서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활용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우리 몸의 미네랄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죠.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한다면 활력 있는 생활을 유지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만으로 과연 몸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미네랄을 충분히 얻고 있을까? 오늘 이야기한 소금물 섭취가 단순히 나트륨과 수분 보충을 넘어서 어쩌면 현대인의 식단에서 부족하기 쉬운 다양한 미량 미네랄들을 채워주는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닐까? 한번 곱씹어갈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당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서 더 깊이 있는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